네, 노코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고요. 저는 여기 남미 브라질의 샤파다 지아만티라는 곳에 있습니다. 브라질리아로부터 3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온도가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 25도 이상인 지역에서만 쭉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이렇게 안데스처럼 추운데 오니까 감기에 걸렸고 지금 안에 티에다가 이게 니트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쌀쌀해요. 그래서 이따가 추우면은 지금 경량 패딩을 입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덥다는 얘기를 6월 초부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남미는 뭐 반대편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우루과이 가면은 한국하고 완전 지구 반대편 지구 중심축을 꿰뚫어서 아래로 내려가면 우루과이가 있는 그런 나라로 갈 텐데 거기 지금 온도가 영상 10도 아래예요. 거기는 또 그래서 되게 춥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 환경을 제가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어 아주 감기에 걸리고 있는데 서서 이제 적응시키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20대 30대 때 제가 여행을 시작했다면은 뭐 금방금방 적응했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처럼 지금 제가 지내고 있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피부병도 지금 다시 조금 재발했다가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심했을 때보다는 덜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자꾸 막 생겼다 없어졌다가 막 하고 있어가지고 연고를 계속해서 지금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도시 가서 항생제 처방을 다시 받아가지고 항생제 다시 먹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고 영상 같은 거 찍으려고 하면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뭐 기력이 있어 보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가지고 다시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따뜻한 나라가 그립습니다. 아무튼 그냥 제가 이제 지난 5월달에 조정장이 좀 있었잖아요. 지수가 한 5% 정도 조정이 있을 때 당시에 일단 조정이 되게 일시적일 거기 때문에 물량 같은 거 털리지 말라.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었고, 그리고 여름까지는 좀 상방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단기 시황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에너지 가격들도 뭐 지금 유가 WTI 기준으로 볼 때는 80불 이상 조금 올라왔지만 뭐 90불 이상 확 튄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유를 강하게 베팅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약세든 강세든 간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건덕지는 없고 그냥 잔잔하게 파도 치듯이 그 잔잔한 파도, 잔잔한 물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4.5% 조금 아래일 때 이제 베팅을 권해드렸었고 이게 4.2%까지 빠졌었는데 근래 들어서 잠깐 4.3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일시적인 이벤트성 같아요. 뭐 왜 올라오는지는 뭐 모르는데 뭐 일본 은행 BOJ가 국채를 팔아가지고 지금 엔화 방어를 나서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까봐야 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썰이죠, 썰. 내피셜인 것 같고 실제로 진짜 팔았는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미국채를 파는 그 주체들, 연기금이라든 이런 쪽들이 뭐 물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사우디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 채권을 팔면은 지금 평가손이 있잖아요. 금리가 5.2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물은 더 이제 그 손실이 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손실 본 상태에서 손실 확정시키면서 채권을 팔지는 않거든요. 채권을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은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만기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연기금들이 롤오버를 시킨단 말이에요. 같은 기간대에 뭐 장기채든 단기채든 채권을 다시 산단 말이에요. 만기 딱 됐을 때 차월물을 사는데 차월물을 안 사면서 서서히 채권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지금 마이너스 10% 20% 난 그 채권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채권을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큰 국익의 손해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30조 정도 그 채권을 판다 이번 달에 그런다고 치면은 만약에 10% 정도가 손해가 난 상태에 있는 채권을 판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 3조 정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3조나 되는 엄청난 그 국익에 대한 그 손실 감소하면서까지 채권을 팔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아무튼간에 뭐 지금 0.1% 올라온 거 가지고 뭐 시장이 되게 호들갑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TMF 같은 이제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신 것 같고, 왜냐면 뭐 한 10%확 빠진 거니까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놀라시는 것 같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연기금들은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고 보고 있고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까지 5,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금 연준이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채권이 확 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손을 쓰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옐런이라든가 이쪽들이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지금 너무 동분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단톡방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본 은행이 BOJ가 페드랑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채권을 일본이 미친 듯이 많이 산 이유도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유대 때문에 많이 산 거지. 물론 이제 일본의 나라 미국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었고 85년 프라자 협의 때도 그랬었고 거의 미국의 개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편을 들었었죠. 특히 이제 뭐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편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 채권도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유대감 정도로 볼 때는 일본을 더 많이 뭐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본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채권 금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볼 때 빠질 때는 훅 빠져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낭떠러지처럼 훅 왜냐면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할 때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해고거든요.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고 뭐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뭐 부서를 축소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건물을 팔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을 자르는 거는 일시적인 비용도 많이 이제 드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적인 공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인데 근데 이게 한 회사가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회사들도 이제 또르르 도미노처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까지 올라온 실업률이 뭐 4점 뭐 몇 프로부터 이제 쫙 가속화될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추세가 하락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 같고 구직 단념자들이라든가 제 주변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찾기가 되게 힘들대요. 화이트 칼라라든가 뭐 박사급 인재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구하기 되게 힘들다. 뭐 IT 쪽도 지금 많이 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민자들 300만 명 뭐 이런 쪽들이 실업률을 낮춘 측면도 있죠. 일단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잡을 잡아야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올해는 이민자들을 많이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문제들도 좀 많이 생겼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뭐 하반기 이후부터는 뭔가 실업률도 좀 가시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 얘기가 되게 화두인 것 같아요.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160엔 달러당 그리고 1,400원 달러 원 환율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조지 소로스 같은가 뭐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엔화를 공격했잖아.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조지 소로스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이제 말쯤에 한번 그랬었죠.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다가 이제 베팅하는 그런 무브먼트 있었거든요. 96년, 97년인가 뭐 그때쯤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G2로서 공고에 있었고 중국은 올라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위상, 일본의 금융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어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IMF가 터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자금 경색에 빠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바트와부터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 일본 자금이 뭐 중국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죠. 아무튼 그 당시 일본은행 BOJ가 방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여러 헤지펀드, 사모펀드들이 피해를 봤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를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엔화를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 버리고 있느냐? 일본은 발악을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실 조금의 희망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인플레이가 조금은 올라오면서 뭔가 일본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게 올해 초까지의 화두 아니었어요. 일본이 되살아난다. 일본이 다시금 라이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건 아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있었고 통화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올라오니까 얘네들도 같이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까지도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뭐 4% 5%씩 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올라갔었던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은 뭐 잡힌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아베 세 가지 화살의 이제 기본적인 로직은 단톡방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어제 얘기했던 거네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풀어서 돈이 돌아가지고 뭐 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가보다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내수를 부양시키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내수도 또 역시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원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들이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서 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태국이라든가 멕시코도 되게 공장이 많고 그렇게 시작한 지가 90년대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인들을 채용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이제 퇴색이 됐었고 대부분 이제 일본에 남아 있는 거는 화이트 칼라 이런 쪽이죠. 근데 이런 쪽은 많이 필요하진 않죠. 뭐 갑자기 인사부 직원을 막 2명, 3명, 4명을 더 뽑진 않잖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볼 때는. 또 많이 자동화가 그동안 됐었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린 그런 측면들. 한 15년 동안 엔화가 50%가 빠졌다고 하면은 기름을 리터당 1,000원 주고 샀다면은 지금은 1,5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차를 안 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호주머니도 좀 빈약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유지비가 기름값 50% 올라보세요. 여러분들 리터당 지금 1,700원이라고 하면은 2,500원 되면 누가 기름 넣겠어요. 난리 나는 거지 지금. 그냥 부자들만 차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자영업자들은 이제 죽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를 드디어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인가요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야 그 일본이 침몰한다 막 이런 책 제목도 어딘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유튜브 제목에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치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진짜 지금 일본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역 적자도 지금 되게 심해졌고 수출이 좀 늘어야 되는데 수출이 늘기보다는 수입 물가 걔네도 뭐 석유 엄청나게 많이 수입할 거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 있기 때문에 거의 섬나라 지정학적으로는 섬나라인데 섬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물가가 높아요. 그냥 모든 것들 다 육로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배로 이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한국이나 부전 자원도 없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입하는 나라인데 환율이 약세가 되면은 이 두 나라 다 공통점을 볼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 이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에너지 자립을 이뤄야 되는데 뭐 지금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도 할 말은 되게 많지만 이건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고요. 아무튼간에 일본의 실패를 보면서 얘네들은 방법이 없구나라고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를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제가 틀린 게 하나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일본 주식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 예측은 맞았어요. 올해 대비로 볼 때 니케이도 빠졌고 또 환율도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아무튼간에 이제 지금 160엔 달러당 160엔이 된 거는 아직까지 저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도 엔화에 대한 매력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자산 살 거 아니에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것 같다,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산 건데 엔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예전에 그 90년대 말에 그 엔화 아까 공격받았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냥 쓰나미 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점 수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일본한테는 더 타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진짜 뭐 일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근데
이 상황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뭔가 좀 환율이라는 게 방향을 잡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엔화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슈퍼 달러의 장세가 살짝 멈춤인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뭔가 첫 번째 브레이크는 뭐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선 전에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모든 정책들이 다 노골적이잖아요.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내비쳤었고, 약간 온건파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볼 때는 심성이 고운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한 분. 그리고 옐런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연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금리를 내려라. 지금 하층민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소비라든가 매크로가 꺾여가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쯤이면은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적으로 볼 때, 예방적으로 볼 때. 차 같은 경우에도 세계 여행 가기 전에 예방 정비라는 걸 하거든요. 뭔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들은 좀 강한 걸로 바꿔주거나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뭐 보험적인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 하듯이 지금은 내려줘야지 반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쯤 내려주는 게 맞다. 너무 선거 전에 내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내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많은 연기금들이 그거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대해서 응찰률 같은 것들, 경쟁률 같은 것들이 아직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이진 않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와, 환율 얘기로만 거의 20분 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와,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장인 것 같아요. 뭐 MMF를 넣어도 5%를 먹고, 주식이 뭐 저렇게 올랐으니까 이런 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처럼 달러만 갖고 있어도 환율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앉아서도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상태고, 채권 갖고 있으신 분들도 물리지 않은 분들, 예전에 물리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준금리 5%대에서 괜찮은 금리를 향유를 하고 있을 거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어지간히 너무 고점에서 잡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